2부 들어가겠습니다. 2부는 개별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공통된 질문을 세 분께 드렸고요. 이제는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오용길 선생님께 궁금한 거 한두 개 먼저 질문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신정호 선생님과 김희순 선생님께서 각각 궁금한 거 질문하시는 그런 순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작가로서 성장해 오셨는가이지만, 그 백양회라는 단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또 이 백양회는 64년부터 공모전도 개최를 했는데, 혹시 오용길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이 백양회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 남다른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그것과 70년대의 동양화단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단체전 중에 하나의 일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연회라는 단체는 이제 서울대 동양학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던 단체이고, 이 안에서는 뭐 황창배 선생님, 지금 사모님도 와 계시지만 황창배 선생님도 속해 계시고 하셨는데, 이 두 단체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백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제 제가 68년에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여기 공모전에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JC 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JC. 그래서 네. 그때는 JC가 누군가 전혀 감이 안 왔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JC가 아마 조중현 선생님을 지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떤 화가가 그래, 나는 KC상을 받았는데, 그래 KC상은 아마 김기창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상금을 얼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림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물감이 워낙 시원찮은 거라 많이 탈색이 돼가지고 그 원화의 그 느낌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1964년도에 송계일 선생님이 아까 그 제일 큰 상을 받으셨을 때 10,000원 받으셨대요. 10,000원? 예, 기억 없으신가요? 전혀 그때 얼마를 받은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기억이 없어요. 돈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아니요, 저 돈에 관심 많아요. 예. 제가 밝히지는 않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예. 근데 하여튼 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 그 주축이 된 화가들이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제 후소회, 그러니까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그러니까 낙청원 문화에서 공부하던 그 작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창 선생님, 이유태 선생님, 조중현 선생님, 이런 분이 특히 이제 그 후소의 그 멤버신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그 대학에 몸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백양회 공모전이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학생들이 출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송계일 선생님도 대학을 이제 나오셨을 거예요. 그때 학번이 대학 재학 시절은 아니고 이미 이제 대학을 나오셨을 거고, 그래서 또 송계일 선생님은 아마 이제 김기창 선생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또 그래서 또 제가 자료를 들춰봤더니 이영수 선생님, 심경자 선생님은 수도사대 출신인데 아마 또 김기창 선생님 가르침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기에 출품했던 많은 작가들의 대부분이 그 대학을 이제 졸업하거나 재학 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제가 너무 젊은 어린 시절이라 백양회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백양회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분들이 몇 년, 50몇 년도에 결성이 됐고 이리 했다, 이러는 거는 제가 봤어요. 예, 그러면 방금 제2상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제2상, K상이 있다라는 건 지금 조중현 선생님이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조중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 백양의 멤버가 각각 한 사람씩을 뽑은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분만 뽑은 건 아닐 거고, 공모전이라는 게 대개 보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심사를 해서 몇 점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 대상이라든지 최고상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것들 뽑고 나서 요거는 뭘 상을 붙일까, 뭐 우수상을 붙일까, 뭐 장려상을 붙일까, 뭐 이런 궁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다른 상 이름은 제가 모르고, 하여튼 무조건 제가 제이시상을 받은 걸 봐서는 그래도 잘했다고 일단 뽑아주시고 거기에다가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주셨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K시상 받았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 크고 난 다음에 이제 딴 화가한테서 들은 거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연회. 일연회는 이제 1976년에 창립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창립전 멤버가 아니에요. 창립전 멤버는 5명인데 우리 황창배 선생님, 또 박주영 선생, 이기론 선생, 정종혜 선생, 한풍여 선생, 이 5분이 시작을 했어요. 1976년에. 근데 저는 그 시작할 때 이걸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저보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77년부터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77년에는 6명이 이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8년에 이양원 선생님하고 이환범 선생님이 2분이 들어와서 8명이 됐어요. 그래서 8명이 같이 활동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다른 그룹전하고 틀렸던 것은 이제 제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작가들의 자세를 좀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주제전을 좀 하자. 그래서 77년에는 인물을 주제로 했고, 78년에는 풍경을 주제로 했고, 79년에는 동물을 주제로 해서 이게 각각 그 주제전을 3번에 걸쳐서 열었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주제전은 없이 그냥 각자의 작품으로 전시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쭉 매년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록을 이제 뒤져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988년 12회전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89년에는 일연회하고 묵조라고 우리 한 10년 터울의 그 후배들, 우리 김병종 선생을 비롯해서 이종목 선생 이런 분들이 묵조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공동 전시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1991년에 제가 다니던 오선방이라는 표구사가 있었는데, 그 표구사가 야심차게 갤러리를 열었었어요. 강남에. 그래가지고 그 강남에서 우리 일연회 초대전을 한 게 91년에 그 도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찾아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 도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잘못 기록된 게 79년부터 95년까지 했다고 일연회전이 써 있는데, 제가 77년에 했는데 왜 79년부터라고 썼을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잘못 기록한 게 궁금하고, 그리고 95년까지 했나? 그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고, 일단 도록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1991년까지는 확실하고, 그 이후는 제가 95년이라고 개인 도록에 써 있긴 한데 제가 확신은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을 했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연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의기투합해서 그림 얘기도 하고 누구 쪼는 얘기도 하고 재밌어요. 이제 이 뜻이 맞으니까. 예. 그래서 재밌게 활동하다가 이제 91년부터 왜 우리 그룹 활동이 없었을까?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들이 바빠요.
자기 전시하느라고. 그러니까 굳이 뭐 그룹전 뭐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냥 흐지부지 되고 가끔가다 이제 연초에는 그 우리 은사님들한테 세배 다닐 때는 꼭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 특별히 개인전 같은 거 하면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그러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그 개인적인 그런 친분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분 선생님 이제 질문 세 분께 궁금한 거 있으면 하시죠. 김희순 선생님부터 하시겠어요? 그 오영견 선생님 아까 동아미술제 상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장르 구분이 그냥 회화 1, 2, 3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양화, 서양화, 뭐 구상, 비구상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회화 1, 2, 3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배경 같은 걸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그래서 도록을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꺼내서 그랬더니 이제 말하자면 그 동아미술제가 내건 그 기치는 새로운 형상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모전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화단 그 분위기가 아마도 현대적인 그림이다 그럴 때는 아마 추상 회화가 대부분이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지금 추측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후에 우리가 해방 후에 그 현대 미술을 받아들일 때 그냥 앵포르멜 그러니까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불란서를 중심으로 이뤘던 앵포르멜이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아주 큰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소보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김창열 선생님 뭐 그 세대들이 다 앵포르멜의 그 세례를 받았던 세대인데 그 영향이 꾸준히 내려왔다고 봐요. 그래서 국전에도 비구상부라는 게 있는데 거의 그것이 근데 앵포르멜 그 정신만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변화가 돼서 됐는데 이제 그런 화단 풍조를 좀 뭔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형상성이라는 걸 내걸었는데 그 시기가 또 그 미국에서의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그 사조가 형성됐던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새로운 형상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비구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자연 형상을 배제하는 우리 조형적인 표현인데 오히려 형상을 가지고 뭘 이제 새롭게 하자.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 일부는 이제 그러면서도 일부는 전통 회화의 양식을 살리는 분야. 2부는 이제 주로 유화를 다루는 이제 그러니까 2부. 3부는 드로잉, 판화, 수채 제가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수채하고 드로잉이라는 거를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이 수채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전형적인 수채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형식의 수채를 요구했던 거고 드로잉도 어떤 새로운 표현의 드로잉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전시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록을 살펴보니까 수채도 그다지 새롭다고 볼 수는 없고 드로잉은 아예 안 보이고 그냥 판화만 눈에 띄었어요. 그 도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동아미술제는 그렇게 해서 전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기억에 동아미술제는 1978년에 시작됐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럼 그때는 아직 국전이 있을 때인데 국전에도 출품하시면서 동아미술제도 출품하시고 다 하셨던가요? 네. 네. 저는 학생 젊을 때 공모전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공모전은 내 능력을 테스트하는 장이다. 그리고 마치 그 국전은 사법고시의 그 성격하고 비슷해서 등용문이에요. 그러니까 국전에서 큰 인정을 받으면 거의 미래가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래요. 아, 너 뭐 국전에서 73년에 큰 상 받았는데 뭐 그런데 낼 필요 있냐? 그러지만 저는 계속 제가 꾸준하게 76년도에 한국미술대상전이라는 데 내서 특별상 받았고 그 다음에 78년에 동아미술제 내서 동아미술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일단 저는 제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도 싶고 인정받고도 싶고 또 그 시대는 개인전이라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워낙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 개인전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또 1년에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릴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이제 형편이었습니다. 혹시 이철량 선생님은 동아미술제에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제 78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회 동아미술 그때는 이제 중앙미술대전하고 동아미술제가 78년에 동시에 오픈을 했죠. 저도 이제 1회 때 냈고 이제 80년대 2회 때 이제 동아미술상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 때였기 때문에 78년도 받을 때는 학생 때였는데 이제 그때 그는 상당히 조금 뭐라 할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아까 고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동양화니 이렇게 서양화, 뭐 고상, 조상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형상, 새로운 형상이라는 그 도대체 새로운 형상이 뭐야? 뭐 이런 때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그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 청년 세대로서의 어떤 기대감, 뭐 이제 이런 게 컸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은 80년도에 그 국전이 없어지고 이제 미술대전으로 넘어갔거든요. 저는 국전을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내봤는데 저는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새로운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그룹전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대학원 때 80년도에 이제 그 미술대전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죠. 뭔가 좀 새로워지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 또 냈어요. 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심사를 했어도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저도 그때도 이제 새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번 좀 내봤는데 그 공모전에 대한 어떤 그 폐해 이런 걸 좀 이렇게 극복해보자 해서 미술대전으로 바뀌고 민간 운영에 이제 미술대전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시기에 누적된 그런 어떤 병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보자. 그래서 중앙미술대전이나 동아미술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아미술제 같은 것은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계몽적 차원의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걸 시작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미술판을 좀 뭔가 좀 새롭게 해보자. 이제 그런 아마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계몽적 차원의 의도가 있었고, 이제 2번째는 그게 맞물려서 이제 어떤 권위 이런 걸 좀 없애보자. 그래서 심사도 전 나중에 이제 중앙미술대전 심사도 하고 이제 동아미술 심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분야별 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양화는 뭐 동양화 화가들이 심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공동의 심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이야기하면 전공에 관계없이 다 같이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말하자면 어떤 권위적인 공모전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권위주의를 좀 이렇게 타파하는 또는 뭐 어떤 요새 표현을 이야기하는 어떤 적폐
이런 건 뭐 누구 뭐 스승이 너를 좀 봐주고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좀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상당히 공모전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동양화단에서의 그 사승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회화라는 큰 타이틀을 네, 그랬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동아미술제에서 회화 1, 2를 이제 그러니까 그 특히 동양화 쪽에서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동양화냐 한국화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을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그것을 좀 넘어서보자 하는 어떤 전통주의에서는 좀 넘어서보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아마 상당히 짙게 깔려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근택 교수님은 공모전에 출품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모전 출품 많이 했죠. 예. 몰랐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냈었고 대학 때도 냈었고 뭐 근데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대학 때 낼 때는 일종의 과제였어요. 그게 일종의 뭐 열심히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었기도 했고, 왜냐면은 출구가 공모전 외에는 어떤 미술계에 발표할 만한 출구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대학을 다니더라도 일단 공모전 뭐 동아미술제 언제더라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누구나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보는, 왜냐면 이제 지원을 하면서 또 자기 작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계기도 되고 했기 때문에 뭐 몇 번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학 때는 뭐 이렇게 뭐 조금만 뭐 입상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상도 받고 그렇긴 했는데, 사실상 공모전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고서는 공모전이 좀 시들해지는 시기였었어요. 어떤 공모전보다도 조금 다른 시스템이 생기게 됐죠. 그건 뭐냐면은 어떤 큐레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고, 또 큐레이터라고 하는 일종의 신종 직업이 생기면서 어떤 기획자들이 생기고, 또 어떤 기획을 통해서 또 개인전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생겨났고, 또 공모를 통해서 또 개인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화랑마다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점점 다각도로 움직일 만한 소스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길 때였어요. 그래서 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뭐 혼자 작업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물론 이제 개인전 같은 경우는 내 돈을 들여서 이제 관흥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또 평론가분이 그 보시고 기획전 뭐 개인전을 끌어 주신다든가, 또 물론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그 군소 기획,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그룹이 생성되는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집단으로서 어떤 그 계속적인 성격이기보다도 뭔가가 어떤 의기투합해서 조금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 돈을 내서 그걸로 하나의 어떤 미술계를 뚫고 나가고자 하는 어떤 군소 집단들이 많이 생겨날 때였기 때문에, 저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뭐 액트라고 하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활동한다든가, 뭐 지금 뭐 흔히 지금 뭐 익히 들면 아시는 분들인데 뭐 이만수 선생님이라든가 뭐 김선영, 뭐 김훈,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뭐 선후배 관계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현대수묵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어떤 수묵운동의 어떤 주 멤버들이 계시는 어떤 그런 그룹 활동에 또 저희들이 가담을 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이제 공모전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서만 충족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즌에 이제 저희가 들어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198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이죠. 예. 80년대 후반. 그 액트라는 그룹은 언제 시작이? 액트는 제가 방위 복무 기간이었으니까 89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89년도.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 한 1년 있다 아마 그 액트를 그룹을 결성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만수 선생님이라든가 김선영 선생은 그 대학원생이었고, 그래서 그 그룹을 만들어서 한 3회 정도 발표를 했죠. 어떤 그 이 동양 화단에 있어서 어떤 그 현대성에 대한 문제, 그 당시에 어떤 대두되고 있는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흐름들과 어떻게 어떤 회화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던 그룹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개별 질문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개별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하나의 큰 이슈가 약간 세대별로 어떻게 그걸 다르게 이제 느끼고 또 인지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인데, 사실 지금 얘기는 이제 제도와 연관된 이야기를 조금 하니까 저도 사실 그 공모전이라는 제도, 국전 말고도 이제 또 굉장히 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70년대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미술에서는 어떤 이렇다 할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형성되지가 않았었고, 근데 이제 70년대 넘어가면서 뭐 화랑들이 현대화랑, 명동화랑 70년대에 생기고 이후에 생기면서 또 그것과 연관돼서 미술 관련된 잡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미술계에 도는 그런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서양 화단보다는 동양 화단이 이제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전에 또 말씀하신 거에서는 뭐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 70년대의 그 동양 화단, 그러니까 그 시장의 성장이나 그것이 동양 화단의 정말 어떤 그 사례들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제도에 대한 물음이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어떤 특정한 방식의 미술을 생산해내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혹은 80년대 동양 화단에서 어떤 특정한 방식의 미술을 생산하는데 영향을 주었을까? 뭐 이런 또 물음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좀 시기별로. 예, 시기별로. 예, 그 197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특히 이제 현대화랑의 활약이 이제 눈에 띄는데, 그때도 명동화랑의 김문호 사장님인가 하는 이제 명동화랑은 있었는데, 그 명동화랑은 상당히 그 작가주의적이랄까, 조금 그 상업화랑답지 않은 화랑이었어요, 명동화랑은. 그런데 70년대 후반에는 서양화는 안 팔렸어요. 동양화만 팔렸어요. 네,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얘기는 어떤 이제 인기 있는 화가가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했다. 그러면 문을 개막일 전에 고객이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거, 그 찍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때는 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냥 동양화라고 대가의 동양화면 그냥 다 매진.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대 어른 이제 화가분들, 그분들은 이제 그 혜택을 누린 분들이에요. 이제 지금 동양화단의 이철주 선생님하고 이양원 선생님은 약간 재미를 봤는지 안 봤는지 아사무사하고,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 혜택을 못 봤는데, 그 윗세대 어른들은 그야말로 그냥 잘 사셨어요. 성북동의 집들도 다 사시고, 그래서
지금 이거 다 기록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이에요. 지금 그 우리 80대 선배님들 성북동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때 그림 잘 파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거기에 그 주제는 그 그림의 주제는 거의 이제 문인 화풍이 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산수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청전 선생님이나 소정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산수하고 그리고 그 어른들도 이 그분들의 말년에는 좀 덕을 보셨어요. 그 그림의 그 동양화단의 뿜의 혜택을 보셨고 그래서 그 지금 고 선생님부터 약간 아래 분들 그 세대 분들은 소위 국전에서 인정을 받은 작가들은 거의 뭐 그림이 그냥 매진됐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산수하는 분들 말고는 되게 문인 화풍이 되세요. 근데 문인 화풍인데 그 소재를 약간씩 이제 작가마다 다르고요. 근데 그 그림을 대하는 태도는 문인 화풍. 그러니까 지필묵으로 형상을 그리면서 동양화의 특징인 선묘와 여백을 잘 살리는 이제 그런 그림.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워야 돼요. 눈이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그림. 또 미인도도 장훈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인도가 인기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80년대 중반쯤 되면서는 이제 그 동양화가 인기가 없고 그 대신 서양화가 인기가 있으면서 서양화의 인기 작가들이 많이 이제 현대화랑에서 주로 취급되고 그랬죠. 예, 그럼 이철량 선생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 1980년대 오용기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서양화에 밀린 그 시대에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미술 시장은 어떠했는지. 오용길 선배님이 그 70년대, 80년대 초에 그 동양화의 그 미술시장이 한창 붐일 때 혜택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왜냐면 바로 위에 선배이시잖아요. 위에 세대의 선배. 당연히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그 전통에 기반을 둔 아카데미적인 회화에 있어서 아주 대스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혜택을 좀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숨기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70년대 이제 그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지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는 그림 사는 사람들이 참 바보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쓸어가는 그리고 이제 뭐 그림도 안 보고 뭐 전시장에 누구 그림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몇 개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게 이제 세월 줬던 게 그 동양화 시절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80년대 한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 시들해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수묵화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통에 대한 어떤 뭔가 좀 그 반항이랄까 또는 수묵에 대한 실험랄까 이제 그런 것을 하던 시대여서 미술 시장하고는 뭐 저는 뭐 그 가까이 가볼 수도 없었고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대를 주신 분이 34살 때였나요? 84년 32살 때인가. 오광수 선생님하고 이제 그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소정 선생님의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나라 최초 화랑이 이제 그 반도 화랑이잖아요.
관도화랑에 그때 당시 이제 뭐 6대가 10대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유명했던 동양화가 중에 뭐 청전 뭐 이당 뭐 등등의 저런 뭐 근데 소정 병관식 선생 작품은 항상 저 구석에 걸려 있었대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그 뭐 그냥 새카맣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 나서 바로 갑자기 이제 인기 작가가 돼가지고 그림 이제 많이 팔리고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 수묵도 곧 아마 팔릴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기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선생님이었고 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평론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뭐 그 후로 영영 이제 아직까지도 뭐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못 받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것도 현대 미술 소위 말하는 그 현대 미술이라고 80년대는 상당히 그 격동의 우리 미술계에서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화 쪽도 그런 어떤 실험주의가 이제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서양 현대 미술 또 한국의 현대 그 미술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들과 여러 가지 담론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관심이 이제 그 서양화 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화는 볼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지금 아까 오 선생님 말씀하신 그 위에 선배 세대들이 이미 이제 한문을 간 거죠. 한번 쓸고 지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작품을 못 보여주니까 계속해서 뭐 그런 뭐 아름다운 이렇게 무슨 산수나 꽃이나 이런 문이나 이런 것만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그게 완전 시장이 시들해진 거고 그래서 그 책임은 선배들한테 있고요.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유근택 교수님 아까 그 어떤 시스템이 1980년대 후반에 바뀌었다. 뭐 군소 기획이다. 그다음에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생겨서 움직이는 다각도로 움직이는 시스템. 그럼 이렇게 바뀐 시스템 속에서의 미술 시장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뭐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글쎄요, 제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떤 시장까지 이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팔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뭐랄까 기대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단지 어떤 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뭐 대학 졸업하고 액트라고 하는 그룹도 만들어서 또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2년 한 3회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또 그럼 나중에 또 한 2000년대에 들어서 2000년 아니죠. 그 내가 대학원 들어가서 대학원이 95년도에 들어갔으니까 한 8년 만에 대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대학원 들어가서 또 그룹이라기보다도 기획을 만든 거죠. 뭐 일상의 힘, 뭐 체험이 옮겨질 때라고 하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죠. 기획을 해서 관음미술관 이제 한 방식, 그래서 이제 개인전 형식의 그 전시를 기획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다 사실상은 돈을 쓰는 거였어요. 쓰는 거였고 어떻게든 이제 화랑하고 얘기를 해서 좀 싸게 좀 합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최대한 이제 지출을 줄이고 열정으로만 하기도 하고 또 바로 또 끝나자마자 뭐 또 인사 미술공간에 또 기획안을 또 제출해서 또 기획전을 또 다시 만들어서 뭐 여기 있음이라고 하는 전시를 기획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판매하고는 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고 중요한 건 이제
소위 말해서 동양화가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거가 더 컸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과 또 중간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이 미술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더 컸죠. 하다 보니까 뭐 2000년대까지는 거의 뭐 판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뭐 젊은 모색전에 참여했을 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백호 6점짜리를 구입을 하는데 그때 얼마였더라? 900이었나? 그러니까 백호 한 점에 얼마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고마워가지고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판매라는 건 저는 다른 개념이었죠. 물론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랗게 작용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동양화와 서양화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어떤 뭐 경제 구조가 커지면서 어떤 가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서구적 형식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모든 그 생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일순간에 이게 바뀌어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거죠. 이게 확 바뀌어지는 데는. 근데 아마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는 아무리 그렇게 변하더라도 생활 구조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일본에도 이렇게 가옥 구조가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구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화가 끊임없이 또 꾸준하게 이렇게 판매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의 어떤 시스템이 굳건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으로 변하는 데는 뭐 10년이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00호 6점에 900만 원이면 한 점에 150인가요? 예, 그래 참. 아무튼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희순 선생님 개인 질문. 저는 세 분께 다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후 1970년대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다 아우르는 그 주제가 현대의 욕망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난 텀까지는 그 현대의 욕망이라는 것이 대부분 서양화단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은 이제 동양화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론 현대라는 것은 결국 추상이었고 전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읽어왔었죠. 그럼 이제 동양화단에서는 이 세 분 작가분께서는 이제 어쨌든 전통과 다른 어떤 현대라는 시대에 살면서 현대성을 모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60년대 활동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은 아니셨겠지만 어쨌든 전통을 동양화단이라는 안에서 그 전통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끊임없이 현대성을 모색하셨을 텐데 그 현대성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60년대 그 앵포르멜 열풍이 불 때 저는 그게 굉장히 별로 와닿질 않았어요. 저 그냥 공허하고 저 짓을 왜 할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가 당연한 거다. 작가는 누구 눈치 볼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저는 뭘 묘사하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추상은 묘사를 버리잖아요. 근데 꼭 버리고 나면 도대체 뭘 하겠다고? 물감 뿌리고 밀어 제키고 액션하고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산수가 어때서 인물화가 어때서 그거를 잘하면 되지. 그리고 새로운 내 감각으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던도 아이고 나는 그거 보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또 개념 미술 아이고 그 골치 아픈 거를 그걸 왜 그 짓을 할까 이래.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전통 지향적이에요. 제 개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 대신 그 옛날 사람 따라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서 감각으로는 네 감각으로 가지고 하자. 그래서 저는 그 굳세게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큰 화두는 이제 실경산수라는 거를 잡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그림 그리는 방식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서양의 풍경화와 수목화가 같이 만나서 오용길이 그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하니까 즐겁고요. 저도 그리는 즐거움 말하자면 그리는 즐거움을 빼놓으면 뭐 왜 하겠어요? 그림 화가가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그런 걸 통해서 누리고 가끔 추상도 해요. 심심하면 변덕이 생기면 하고 또 아까도 보셨지만은 뭐 이제 한 화면에다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치하고 거기에 사람 인간의 일생을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한 화면에 배치를 하고 이제 그런 그림도 그리고 하여튼 가끔가다 그냥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제 저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그 현대 미술의 어떤 유형에 속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저 취향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현대 지금 이 회화 이 상황을 보면 일단 포스트 모던이 대세고 또 이런 아트페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그 뭐지 그저 앤디 워홀이 하는 게 뭐죠? 그 팝하고 포스트 모던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념 미술은 아트페어 같은 데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개념 쪽에 속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쪽이 도저히 생리에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제 그림을 그래서 굳이 현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오용길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고 근데 그것이 그런 게 모여서 지금 현대 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철량 교수님 또 제일 첨예한 문제가 이제 수목화 운동하고도 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동양화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답답해했던 건 좀 고루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가서 조금 배우다 말고 또 저기 가서 조금 배우다 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또 그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 동양학과를 나왔고 또 그걸 공부를 또 했으니까 한번 그 동양화의 문제에서 이제 한번 깊이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제 수목을 시작하면서 제일 그 문제가 뭔가 좀 새롭게 할 수 없을까 먹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운이 좋게 잘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이제 수목화 운동을 시작을 했고 수목화 운동은 사실 82년도에 동산방에서 있었던 수목화 4인전 이제 송수남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김호석 선생하고 이제 신산옥이라는 작가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4인전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수목화 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한국 수목화 대전 81년도에 있었고 그 전해 그런 그 일련의 이제 그 수목화에 대한 관심이 시작하던 때 그런 시기와 잘 맞물리고 이제 저의 그 개인적인 또 어떤 성향 이런 것도 이제 맞물려서 뭔가 좀 그 수목을 새롭게 해볼 방법이 없겠나 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했는데 정말 그건 어렵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그럼 정신이 어디 갔냐? 왜냐하면 이제 먹을 가지고 뭐 뿌리고 뭐 또 확 이렇게 긋고 뭐 또는 어떤 때는 뭐 입체에다가 설치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니까 뭐 그 전통 말하자면 동양화냐 또는 뭐 정신이 어디 갔냐? 정신이 없죠. 사실 실험이라는 게 원래 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몸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엄청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그 수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현대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게 그래서 그것은 결국 현대적인 현대성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현대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어떻든 그 시대가 바뀐 지금 나의 시대잖아요. 현대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시대를 말하는 거지 뭐 남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하고 내가 사는 시대하고 다르니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내가 따라서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나는 나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현대적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 이제 아까 동아미술 말씀할 때 이제 새로운 형상이라고 이제 그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 많이 회자되면서 말하자면 그 수목화에서 새로운 형상을 어떻게 왜냐하면 그림에서 결국 보여주는 건 형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형상을 통해서 내용을 안에 이제 본질을 보는 거니까 우선은 말하자면은 내 몸에 맞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 몸에 맞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실험과 고민을 많이 했죠. 물론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수목화 운동은 그런 실험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수목화 운동이라는 말은 유홍준 선생이 처음 그 서문에 이렇게 써서 그걸 이제 기자들이 받아 쓰고 하면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화랑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송원 화랑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수목전이라는 이제 전시를 하면서 유홍준 선생의 그 글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건 수목화 운동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후에 기자들이 이제 그걸 받아 쓰면서 일반화된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들이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젊은 혈기와도 관계가 있을 테고 또 그런 새로운 그 어떤 말하자면 모양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자극은 물론 서양의 현대미술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말하자면 거칠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또 수묵추상이라는 말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수묵추상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개인적으로. 수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추상적 개념이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자유롭게 쓰면은 그게 말하자면 수묵추상이고 수묵이고 또 말하자면 추상과 수묵이 이제 어떤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면 되지 그것을 추상이라는 그 서양화적 용어로 굳이 불러야 하는가? 이제 우리 동양화에 일테면 뭐 사이라든 말 그 뜻으로 이제 우리는 사이화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서양화적 용어로 굳이 추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말이자면은 그런 개념의 서양화의 추상화의 개념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어떤 그 형식에서 이제 전통을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일부러라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가라고 하는 게 그 화면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래야 이제 화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같이 나의 시대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모양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어떤 현대성에 대한 나의 그 고민이고 또 그게 잘 드러나면은 그게 이제 또 그 시대의 좋은 작품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그 20 그 실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감사합니다. 지내왔습니다. 네, 유근택 교수님. 현대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 영원히 현대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 세대 현대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 같고 항상 그 세대는 그 세대마다의 현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수목운동도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좀 그 힘이 조금 소진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에 이제 저희가 있었고 또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도 하나의 어떤 또 뭐 문민 정권이 되고 또 그러면서 약간 소진이 되는 그런 형국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막 군소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생기는데 모두가 다 하는 얘기는 현대성이 없고 새로움이 없고 어떤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방위 복무하면서 느꼈던 이게 작업하면서 느꼈던 것도 새롭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루한 언어로 그때 읽혀졌어요. 그럼 새롭지 않은 것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질문. 어떤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또 작업을 하면서 어떤 궁극적으로 제가 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리얼리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생각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 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그 당시에 다가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 용어는 약간 민중미술 쪽에서 쓰는 용어였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술 먹다가 이렇게 결국은 리얼리티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너 민중미술 하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리얼리티라고 하는 용어는 일종의 민중미술과 같은 용어처럼 읽혀졌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어요.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 조금 본질적인 어떤 에너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 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그 차원으로부터 저의 작업을 읽어나가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학을 동양 미학에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그렇다고 서양 미학에서 찾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었어요. 결국은 저는 그거를 정서에 대한 차원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저의 주변으로 어떤 내 시선을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현대성이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뭐 인터뷰에서도 얼핏 얘기를 했었고 또 일기장에도 쓴 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뭐라고 썼더라? 그러니까 미학이 동양 미학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서는 결국 현대는 존재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생각해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랄까 항상 미학이 붓에 멈춰져 있고 또 항상 어떤 붓의 운용에 항상 맞춰져 있고 또 어떤 미학은 계속적으로 어떤 사역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을 똑같은 미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또 서양과 동양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어떤 믹싱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계속 미학은 같은 미학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 어떤 저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땅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는 어떤 이 관념 위에 있는 어떤 사고, 어떤 관념, 뭐랄까 좀 너무 지나치게 어떤 뭐랄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비성에 기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뭔가 땅으로 끌어내려옴으로 인해서 어떤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소스,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지점으로부터 제 작업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모필소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끌어들이기도 했고, 또 목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저의 작업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법론적인 역할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지금도 물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현대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이 그림이 끌어내려옴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미학이라든가 어떤 이 뭐랄까 미술이 살아있는 어떤 언어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라운드 테이블 2부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플로어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세 분 초청 패널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정 패널에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예. 영화 평론하는 전찬일이라고 하고요. 그 영화 평론가로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영화인들도 좀 이런 자리 좀 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한국 영화와 연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 유근택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국화 문제를 했습니다. 가령 일본어나 뭐 중국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한국화의 경우는 딱 떠오르는 게 없다. 사실 저희가 영화의 경우도 한국 영화의 정체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올해 이제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아주면서 지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유근택 교수님에서 지금 그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내부적 요인이 있고 외부적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일본과의 지금 관계가 너무 악화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일제 36년이라는 식민화 교육의 그 연장선상에서 아직 살고 있다라고 늘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폐해가 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대표하는 또는 뭐 유로센트리즘으로 대표되는 이런 서구적 사상으로 가서 한국은 자기께 실제로 없이 이렇게 한 100년이 온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BTS 등이 이제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하여튼 이유에 대해서 혹시 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한번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게 아까 질문에 말씀 중에는 어떤 한국화에 이렇게 잡히는 게 없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상은 그걸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소위 말해서 어떤 80년대 한 7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사실상 지필묵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움직였을 때는 사실상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화두가 아까 처음에도 저희 기조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어떤 민족성, 그 다음이 뭐였죠? 뭐 어떤 추구하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퍼올릴 것인가가 화두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전통에 대해서 퍼올려지는 요소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저기 작업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후 80년대 들어서 생활 구조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또 시장 구조가 격변하면서 또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떤 그 동양학과를 그 뭐랄까 다니는 학생들 도 그렇고 또 지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어떤 현대 미술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 미술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 동양화로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결국 동양학과를 나왔지만 어떤 서양학과와 또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파라든가 또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시스템들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그런 작가들과 싸워서 뭔가가 이 미술 사회 속으로 진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뭐랄까 사회적인 시스템도 굳건하고 또 어떤 옥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것들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들이 거의 보존에 가깝게 또 그 안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허약해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난 그것이 허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뭐 장점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점들을 통해서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중요한 지점들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든가 일본화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나치게 어떤 일본화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본화 전시를 가게 되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국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뭐 뭐랄까 어떤 추천 작가상, 뭐 심사위원상, 뭐 심사위원장상, 뭐 또 심사위원단은 또 심사위원단끼리 또 전시를 같이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보면 그것이 꼭 그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민족 이 전세에 어떤 그 정선이라든가 또 추사 선생이라든가 또 소정 선생이라든가 또 뭐 청전 선생까지 끌고 나왔던 어떤 그런 중요한 맥락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게 묻어 있거든요. 묻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묻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위에 어떻게 다시 재해석해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국화다, 뭐 동양화다라고 하는 걸 명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란 말씀이죠.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한국화라고 하는 어떤 그 잡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화라고 하는 역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우라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묶어줄 만한 어떤 시장적 카테고리가 이미 거의 붕괴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국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전통주의자가 돼서 어떤 이렇게 그 맥락을 유지하는 그런 거는 어떤 그 살아있는 미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름은 윤형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유근택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70년대 동양화 화단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80년대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제 80년대 말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한 2번 정도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동양화 화단에서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랑 이제 형상성의 회복을 단순하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들이 이제 관련이 있게 드러났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랄까 장르 간의 해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대학 졸업하고 활동했던 작가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그 사용하고 있는 물감 혹은 재료 그런 것들도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물감을 넘어서 쓴다든가 또 아크릴이라든가 또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서양적인 재료 그리고 또 화면을 운영하는 방식도 어떤 전통적인 어떤 산수화라든가 또 전통적인 인물화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추상과 반추상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어떤 또 다른 사실상 막연하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혔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그게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설정했다보다도 우리가 무슨 뭐 포스트 모던을 뭐 추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시대적인 여망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여망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젊은 혈기로서 싸웠던 어떤 그런 거였죠, 사실은. 예, 감사합니다. 또 네, 저는 홍익대학교 동양학과를 다니고 있는 4학년 학부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문제의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담론 자체는 어떤 논의할 대상이 있다는 거고 논의를 한다는 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지점을 동시에 같이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삼아야 하는 이유랑 또 그거를 문제라고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현상이 이런 문제와 적합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을 구체화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용어에 대한 얘기를 일전에 했었잖아요. 그럼 그 용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장르나 이런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게 미술과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고 그런 미술을 뭐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용어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용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 분 모두에게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세 분 선생님께서 대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오용길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질문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건 무슨 한국화 용어나 한국화라든지 동양화 용어 그런 호칭의 문제에 관한 건가요? 이제 명료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동양 화단에 있어서 그런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너무 광범위한 그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그 알맞는 대답을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는 게 뭐 도처에 하도 많고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문제고 또 모든 게 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는 대답하기 어렵고 그 용어 문제는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과연 뭐를 붙이는 게 좋겠느냐고 이제 그래서 그 논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는 명쾌한 대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예. 제가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미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미나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후에 70년대까지의 어떤 그 현대 미술의 상황에 대한 재검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연구되었던 것도 있지만 뭔가 1차 사료를 보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마련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 선생님 모시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 경험하셨던 것을 조금 더 들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
그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성을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자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용어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미술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전에 만들어졌던 용어가 또 지금 사용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지금 오늘 얘기한 한국화라는 용어가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세분 선생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한국화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용어라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 모든 용어가 다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름 아까 그 한국화라는 것이 명찰과 같다, 이런 것 같다는 얘기인데 사실 김희순이라고 얘기를 하면 김희순이란 그 이름은 그냥 저를 부르기 위한 것이지 저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용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를 만나면 그 시대 안에서 또 미끄러져 나가고 또 미끄러져 나가고 그런 것이지 그냥 하나의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제가 한국화라는 용어를 여쭤본 것은 어떻게 그 당시에 생각하셨는지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지 한국화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건 아닙니다. 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뒤에 손 한 분 드신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는 화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70년대 지금 그 동양 화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찾아오게 됐고 그 현재 그리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요. 그 단색화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박수보 선생님이나 뭐 많은 단색화 작가분들이 60년대에 이제 많은 또 외국에 나서 공부도 하고 이제 영향을 받다가 70년 초반에 자기 정체성, 자기를 찾기 위한 이제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자생적으로 이제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그때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일제 전년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쟁 후에 이제 재건을 하다 보니까 한 60년 정도 우리 문화 역사가 이제 찾자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0년대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양화는 좀 문인화 중심으로 좀 잘 많이 팔렸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지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좀 많이 위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70년대에는 또 단색화가 안 팔렸죠.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지난 4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불과 5년 전쯤에 외국에서 이러한 정말 보기 힘든 이런 작품이 한국에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마켓이 다시 이렇게 형성하게 됐고 가격은 뭐 10배 이상도 오른 작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윤영근 선생님 전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 11월에 그 파리에 폼피두를 이제 우연히 들렸다가 거기에서 이응노 선생님의 그 군상이라는 작품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동양화를 볼 때 그동안 뭐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충격이 어디서 보는 거지?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었던 건데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게 이런 수묵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 그런 상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의 인간들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고 우리 한국화도 세계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세미나를 보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정말 잘 몰랐었는데 오늘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화는 지금 뭐 이렇게 거의 잠자고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단색화처럼 저희는 이미 한국화는 정체성을 다 찾아놔 있었었는데 그게 사실 많이 외국에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단색화도 불과 5년 전부터 몇몇 화랑들이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희망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시라기보다는 이 세미나가 왜 중요한지를 오히려 저희들한테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접어야 되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는 제가 그 신정훈 선생님이 하신 질문인데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대답해 주시기에요. 전통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전통의 정의를 그냥 아주 짧게 2줄까지 괜찮습니다. 저는 전통은 우리 이제 제가 오용길이가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그 유전자가 계속 흘러와서 오용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조상들 중에는 영예로운 조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조상도 있지만 다 조상은 조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그 유전자를 어떻게 잘 꽃피워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작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통을 뭐라고 딱 꼬집어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로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량 교수님. 정말 전통도 하도 많이 전통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지내면서 전통은 그 되돌아보는 것이고 그 되돌아봄으로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쓰셨는지 모르지만 영감의 저장소라는 말씀을 여기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되돌아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은 나이가 들어봐야 아는 거죠. 젊었을 때는 전통이라는 걸 아무리만 설명을 해도 자기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삶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60대쯤 넘어서서 보니까 뭔가 좀 알 듯 모를 듯 해요. 그게 전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한 줄, 두 줄로 얘기하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 뭐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살아있음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랄까 형식론에 빠지면은 결국 그 죽은 전통밖에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전통을 통해서 뭔가 살아있음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어떤 눈 내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양미학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의되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기표가 아니라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작가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론가 또 다른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남는 기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분 패널들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도 참여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개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